줄리엣 미첼, 영국의 정신분석적 페미니즘 이론가죠. 줄리엣 미첼 교수가 얼마 전 한국의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 이런 소감을 말했어요. 강의 도중 청중들이 던진 질문을 듣고 한국이 남성 지배적 사회라는 느낌을 받았다.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해외 유학을 하고 돌아가는데도 왜 한국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왜 한국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요? 왜요? 변하는 건 너무 많이, 또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문제는 정작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아닌가 싶은데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들 사이의 작용으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굴러갈지 결정되는 거라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빠른 변화, 그리고 또 질기게도 변하지 않는 것들, 그 모두가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우리가 가야 한다고 믿는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 걸까? 그런 불안감이 문득 드네요. When you're alone and life is making you lonely, you can always go downtown. When you've got worries, all the noise and the hurry seems to help, I know. Downtown, just listen to the music of the traffic in the city. Linger on the sidewalk where the neon signs are pretty. How can you lose? The lights are much brighter there. You can't forget all your troubles, forget all your cares, so go downtown. Things will be great when you're downtown. No finer place for sure, downtown. Everything's waiting for you. Downtown. Don't hang around and let your problems surround you. There are movie shows downtown. Maybe you know some little places to go to where they never close. Downtown, just listen to the rhythm of a gentle bossa nova. You'll be dancing with them too before the night is over. Happy again. The lights are much brighter there. You can't forget all your troubles, forget all your cares, so go downtown, where all the lights are bright. Downtown, waiting for you tonight. Downtown, you're gonna be alright now. Downtown, and you may find somebody kind to help and understand you. Someone who is just like you and needs a gentle hand to guide them along. So maybe I'll see you there. We can forget all our troubles, forget all our cares, so go downtown. Things will be great when you're downtown. Don't wait a minute more. Downtown, everything's waiting for you.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네가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단다. 지금도 갈 수 있나요? 그럼 그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네가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너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단다. 영화 처음 만나는 자유에서 병원에서 환자들이 보고 있던 TV 화면으로 오즈의 마법사 장면이 클로즈업 됐을 때, 그때 도로시의 대사가 위노나 라이더의 귀를 잡아 끌지요.
바로 이 대사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를 생각하게 했던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첫 곡, 처음 만나는 자유 중에서 페툴라 클락의 다운타운 들어봤습니다. 위노나 라이더가 독방에 갇혀서 울고 있던 친구를 위해서 기타 반주에 맞춰서 부르던 그 노래죠. 유재석 씨 잘 들으셨어요? FM 영화음악 요즘에 편지와 엽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사연 올려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고마운데요. 재미있는 것은 엽서나 편지를 받으면 제가 글씨체나 아니면 편지지를 보면서 또 그분을 상상을 하거든요. 글씨체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면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부산의 박상현 씨 독특한 엽서 잘 받았어요. 그리고 경북 김천시 대덕면의 조병호 씨. 이야, 참 아직도 꿈속에서 사시는 분이거든요. 나이가 이제 30이라고 벌써 이제 나이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편지지를 보면 30살 같지 않나요? 아우 귀여워라. 이 이름이 좀 뭐죠? 로니튠에서 실베스타인가요? 이 고양이요? 늘 이 귀여운 노랑 트위티 맞아. 트위티한테 당하는 이 트위티가 귀엽긴 귀여운데 세상에 이 실베스타를 가차없이 때리거나 그런 장면을 보면요. 가끔씩 어린아이들에게 발견하는 잔인함을 이 트위터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아서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만화영화에서 고양이들은 항상 순환을 당하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섭섭하게 생겼는데 이 고양이들이. 여하튼 조병호 씨 굉장히 예쁜 편지지 잘 받았어요. 사실 조병호 씨는 사랑하는 은미 씨의 이야기를 적어주셨네요. 12월 6일이 은미 씨의 생일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빨리 소개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언젠가 프로포즈 하겠다고요? 뭘 언젠가 프로포즈를 해요? 조병호 씨 지금 나이가 30이세요. 더 미루지 마세요. 아셨죠? 자, 조병호 씨는 제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셔도 되지만 그 은미 씨에게 직접 한번 편지를 보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저희 주소 알려드립니다. 우편번호 150에 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그리고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소니뮤직에서 제공하는 프렌치 아메리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초대하는 시사회도 있는데요.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그리고 하이퍼텍 나다에서 열리는 서울 독립영화제 초대권을 하루 5분께 2매씩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네필 인터뷰가 있는 날이에요. 어느 분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악 듣고 모시겠습니다. 자, FM 영화음악의 두 번째 곡은요. 조계현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영화만큼 음악이 너무 좋았던 영화들 하시면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부르던 Love Me Tender 신청하셨죠? 데이빗 렌치의 광란의 사랑에서 나왔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거기서 직접 부른 곡입니다. 들어보죠.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re that I belong and will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dear, tell me you are mine. I'll be yours through all the years, till the end of time.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영화 시네마 천국의 영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필름이 혼자 돌아가다가 그만 잘못 기계에 걸립니다. 그래서 불에 타버리죠. 객석에 앉아있던 관객들은 모두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 광경이 앞으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9시 뉴스에서 디지털 영사에 관한 기사를 봤어요. 디지털로 작업된 영화를 필름으로 다시 전환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파일로 전환해서 CD나 케이블을 통해 극장에 전송해서 영사하게 하는 그런 디지털 영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정말 필름을 여러 벌 복사할 필요도, 또 시네마 천국처럼 그 필름을 여러 극장으로 돌리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디지털 영화의 제작에 관한 관심은 참 높아졌는데요. 그동안 영사라는 부분, 이 배급의 부분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탄생한 이후 정말 수년 동안 제작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혁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배급의 시스템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했었어요. 그런데 그 배급의 시스템조차도 변화되는 그런 순간에 저희는 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역사적인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디지털 영사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시점, 이 기회를 맞아서 한번 디지털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네필 인터뷰에서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영화에 대한 관심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면서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 질적인 실험을, 형식과 내용의 실험을 모두 하고 계시는 분이죠. 디지털 영화 나비를 연출하신 문승욱 감독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제가 길게 이야기하느라고 지루하셨죠? 아닙니다. 자, 문승욱 감독님을 모시고서는 제가 조금 죄송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을 모시면 당연히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디지털 영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디지털로 배급을 하는 것, 그런 전반적인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해요. 너무 영화가 오래돼서 사실은 나비보다는 디지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좀 요즘 근황을 우선 좀 들려주세요. 나비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해오셨어요? 작년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주관했던 디지털 3136전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연출을 했고요. 서바이벌 게임이었죠? 예, 서바이벌 게임.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했었어요. 예, KBS 독립영화관에서 예. 방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다음 작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감독님은, 디지털 영화를, 우리나라에선 참, 그래도 좀 선구적으로 제작을 해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디지털 영화에 관심을 두게 되셨어요? 원래 나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디지털로 기획된 건 아니었고요. 처음 장편 이제 일반 35mm 큰 영화로 기획이 되고 있다가 네. 이제 투자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내용이 어렵고 철학적이다 그래서 예. 그때 우연히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백치를 보게 됐습니다. 네. 그 백치가 아마 거의 최초의 그런 디지털 영화였는데 그걸 보고 매우 쇼킹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다큐멘터리 기법을 매우 자유롭게 사용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저예산으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매체구나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죠. 네. 그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백지라고 하면 그 일련의 감독들이 도그마 선언을 한 이후에 쭉 만들어낸 영화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영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또 이 도그마 선언이기도 한데 그렇죠. 좀 그 이야기를 먼저 풀어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을 중심으로 이제 일련의 감독들이 만들어낸 그 도그마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과거에 겸손하고 소박했던 영화 만들기에 대한 환기 같아요. 네. 사실은 근대 영화라고 그러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정말 진정한 영화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만들어냈던 그 최초의 영화 운동들이 이제 네오리얼리즘이었는데 네. 당시 네오리얼리즘을 찍을 때 전쟁으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만 가지고 비전문 배우와 영화를 찍었어요. 아마 그때의 그런 순수함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네. 그 도그마 선언을 잘 보시면은 뭐 조명도 없이 뭐 장치도 없이 뭐 그런 것이 아마 그런 순수한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도그마 선언이 그 순결의 서약이라고 해가지고 예. 10계명을 그렇죠.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디지털 영화를 접한 게 도그마 선언을 한 그 감독들의 영화이기 때문에 디지털 영화 하면 일단 그 도그마 선언의 그 감독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도그마 선언, 그 도그마 영화들을 찍은 감독들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 디지털 영화들과는 매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도그마 선언을 보면 하나가 영화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동 작업을 하기를 그 규약으로 넣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디지털 영화는 디지털 제작 방식이라는 것이 그 디지털 카메라가 아주 간편하니까 그 누구나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기동성이 있고 영화 제작의 어떤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면에서 공동 창작이라는 그 영화 본연의 어떤 제작 과정에서 많이 탈피한 게 이 디지털 영화만의 특징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마 그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유럽의 그런 예술사를 보게 되면은 중세 때는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성당이나 그런 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름들이 없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한 어떤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든지 네. 그런 의미로 만들어낸 건데 그런 어떤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개인적으로 그 사적인 매체로서 그러니까 누구나 찍을 수 있다는 게 디지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그 디지털 영화는 프레스코화에서 캔버스 화로의 그 전이와 같다 미술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프레스코 화가 공동 작업을 하면서 벽화를 하는 거라면 캔버스가 이제 도입되면서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여하튼간에 집집마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다 가지고 있는데 갈수록 참 작아지고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아무래도 그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을 확대시킨 이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감독님은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카메라 사용하세요? 때에 따라 틀린데 이제 워낙 많이 바뀌니까 네. 제가 나비를 찍을 때는 그 소니에서 만들어낸 PD100이라고 하는 소형 카메라가 있었어요. 예. 지금도
쓰고 있나 모르겠다. 그 DV하고 그다음에 베타캄 중간 정도의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 DV캠이라고 하는 예. 건데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 디지털 카메라가 그 일반 필름 카메라에 비해서 상당히 그 가격이 저렴하죠? 어떤가요? 비교가 안 되죠. 예.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쓴 카메라도 그 방송용, 그러니까 세미 방송용이라고 보통 보조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뭐 약 한 500만 원 정도였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뭐 필름 카메라는 억대가 넘어가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보면 어떤 영화제 보면요. 독립영화제나 혹은 뭐 단편영화제, 디지털 영화제 같은 데 가보면 그 디지털로 작업한 영화들, 그 감독들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게 감독의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아무래도 그 카메라가 저렴한 것도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점이 되게, 그러니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옛날에 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7살짜리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을 때, 그때 예. 진정으로 영화는 예술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뭐 7살이건 6살이건 음악도 네. 할 수 있고, 예.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네. 그럼 과거 몇 년 전까지는 감히 국민학,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영화를 만드는 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영화가 일종의 상업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왜냐하면 거대 자본이 필요했고 많은 그렇죠. 스텝이 필요하고, 그래서 개인의 예술이 될 수 없었는데 미술이나 음악을 보면 다 정말 신동들이 있잖아요. 영화의 신동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지원하는 그 뒤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를 못 만들었다면, 맞아요. 그 디지털 영화로 인해서 영화도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측면에서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 디지털의 발견이 영화에 있어서 영화의 예술로 나가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 항상 영화가 그 과학의 발전과 항상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60년대 때 시작돼서 이제 영화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누벨바그 역시 그 작고 가벼운 16mm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그러니까 개발되면서 아주 급속히 성장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디지털도 그러한 새로운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영화는 과학과 같이 간다는 어떤 그렇죠. 그런 거를. 예. 자, 항상 영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 엄청나게 많은 스텝들을 뒤에 거느린 감독이 레디 고 하는 그 장면, 그 제작 현장의 기억이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디지털 영화의 제작 현장은 그와는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디지털 영화를 많은 사람에게 알린 그 노그마 감독의 영화죠. Breaking the Wave 중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나드 코엔이 부르는 수잔나입니다. Suzanne takes you down to her place near the river. You can hear the boats go by. You can spend the night beside her. And you know that she's half crazy, but that's why you wanna be there. And she feeds you tea and oranges that come all the way from China. And just when you mean to tell her that you have no love to give her, then she gets you on her wavelength, and she lets the river answer that you've always been her lover. And you want to travel with her, and you want to travel blind, and you know that she will trust you, for you've touched her perfect body with your mind. And Jesus was a sailor when he walked upon the water, and he spent a long time watching from his lonely wooden tower. And when he knew for certain
only drowning men could see him. He said all men will be sailors then until the sea shall free them. But he himself was broken long before the sky would open. Forsaken, almost human, he sank beneath your wisdom like a stone. And you want to travel with him, and you want to travel blind, and you think maybe you'll trust him, for he's touched your perfect body with his mind. Now Suzanne takes your hand and she leads you to the river. She is wearing rags and feathers from Salvation Army counters, and the sun pours down like honey on Our Lady of the Harbor. And she shows you where to look among the garbage and the flowers. There are heroes in the seaweed, there are children in the morning, they are leaning for love. They will lean that way forever while Suzanne holds the mirror. And you want to travel with her, and you want to travel blind, and you know you can trust her, for she's touched your perfect body with her mind. 네, Breaking the Wave 중에서 레너드 코헨의 수잔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영상기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해서 디지털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디지털 영화 나비의 감독이신 문승욱 감독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이라는 매체가 디지털 영화가 제작에 있어서 아주 간편하다는 것, 그리고 제작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예술로서도 가능하다, 그런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디지털 영화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디지털 영화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디지털이 무엇인가라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사람으로서는 디지털 영화라고 한다면 네. 일단 디지털 캠코더라고 하는 그 작은 카메라를 가지고 만든 영상물을 디지털 영화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영화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실사 영화라고 그러죠. 배우가 나오고 뭐 이제 그런 보통 영화처럼 찍는 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디지털 영화 안에는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네. 매우 다양한 그런 분야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디지털 영화하고 그 35mm 또는 16mm, 8mm 그런 그 광학이라고 그러죠. 옵티컬. 네. 그런 필름을 가지고 만드는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컴퓨터의 차이점 같아요. 즉 네. 디지털에서는 그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형태를 바꾼다든지 그런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이미지를 자유롭게 컨트롤하는 것처럼 디지털을 가지고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화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그러니까 자신이 찍어낸 이미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창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최근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선보이는 그런 영화제에서 해외 작품들을 이제 선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보통 한 작가가 1년 동안에 촬영, 연기, 편집,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까지. 네, 정말 원맨쇼예요. 그렇죠. 예. 완전히 원만 밴드처럼. 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 회화와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그런 작품들이 궁극적인 정말 개인적이고 아티스틱한 디지털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영화라고 하면 그 범위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영화들까지 다 그 안에다 집어넣는다면 뭐 정말 스타워즈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스타워즈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독립 영화, 네. 예술 영화 아니면 그런 이제 쪽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 네. 매우 블록버스터적인 스타워즈를 중심으로 한 그런 영화의 또 하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 복잡한 과정 설명이 필요한데 왜 스타워즈가 올 디지털 작업을 했냐면은 과거에는 그 특수효과라고 그러죠. 컴퓨터 그래픽 CG라 네. 그러는데 그 CG를 컴퓨터에서 만들어내면은 그거를 다시 필름으로 옮기는 작업이 복잡했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디지털로 촬영이 이루어지면은 그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매우 간편하게 입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 디지털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의 연기를 제외한 모든 배경 장면이 다 사실은 창조된 것이죠. 예. 그래서 디지털 영화 하면 그 끝과 끝에는 한쪽에는 조지 루카스가 있고 또 한쪽에는 라스 폰 트리에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되게 그렇게 상징적인 게 들었었어요. 라스 폰 트리에가 철저하게 그 배우, 사람을 네. 중심으로 인공적인 거를 배제하고 네. 완전히 극사실주의 쪽으로 간다면은 루카스를 중심으로 한 쪽은 100%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극과 극의 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혹시 나비 찍으실 때는 어땠어요? 사실 나비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영화인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만 디지털 영화의 장점 중에 하나인 인물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카메라가 바로 그 앞에서 찍을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연기라든지 내면의 뭐 어떤 것들이 더 깊이 있게 나올 수 있었다는 측면 외에는 뭐 화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질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랑 별로 이렇게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나비 찍었을 때 어떤 그 제작 하실 때 상황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애초부터 나비 같은 경우에는 그 극장 상영을 전제로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극장은 디지털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필름으로 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디지털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필름으로 옮기는 작업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 경우에 조명을 매우 복잡하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의 장점인 그런 기동성과 그런 은밀함, 예. 그걸 통해서 배우들의 어떤 깊은 연기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정을 위한 조명 설치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 되게 이렇게 모순적이죠. 그렇죠. 그 작업 때문에 저희 카메라 기술진들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조명 방식을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 덕분에 이제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그게 보통 필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보통 TV에서 영화 현장 그러면은 커다란 조명기가 그렇죠. 조명부들이 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조명 대신에 매우 작은 조명들이 그 점처럼 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가 책상에 앉아 있다. 그러면 책상 자체가 하나의 조명원이 됩니다. 되게 독특하죠? 예. 그걸 찍었을 때는 조명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장면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그냥 그런 특수한 장치가 없었을 때보다는 훨씬 밝고 깊은 그런 색감들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 복잡한 그런 장치들을 개발을 해서 나중에 그 디지털 이미지를 필름으로 옮길 때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디서 빈 벤더스 감독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만들 때 자그마치 그 필름 분량이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필름을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150시간을 찍었다고 들었어요. 어차피 그 디지털 테이프는 필름에 비해서 훨씬 싸니까, 그리고 편집도 용이하니까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나비 찍을 때 문 감독님은 한 어느 정도 넣으셨나요? 한 80시간 정도. 80시간. 네, 상당히 그것도 많죠. 만만치 않네요. 네. 그러면 영화가 예전에는 제작 처음부터, 그러니까 촬영부터 연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영화로 들어가면 편집이 진짜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이제 보통 영화들도 컴퓨터로 편집을 하지만 특히 이 나비 같은 디지털 영화는 컴퓨터 편집의 그 간편함을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2달 정도의 편집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디지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간편함들이 배우들을 관찰하는데 매우 용이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때 쓰이는 촬영 기법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적인 관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에게 보통 영화를 찍듯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여서 앉아서 고개를 2번 돌리고 대사를 하고 다시 일어나라,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그 공간만 설정을 해주고 그때부터 느끼는 배우들의 감정에 따라서 배우들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카메라, 여러 대의 카메라가 마치 중계를 하는 것처럼 배우들을 따라갑니다. 예. 그럼 이제 그 결과는 3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카메라 그렇죠. 3배니까. 예. 그럴 때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했던 경험들이 매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 정말. 다큐멘터리에서도 편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디지털 영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촬영을 하니까 한 편 만들고 나머지 거 갖고 또 이렇게 저렇게 조리해가지고 또 다른 영화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재능이 있다면. 미리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만 있다면 대단히 예. 좋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아니, 오해하시는 면이 있는데, 네. 무조건 값이 싸다고 해서 많이 찍어대는 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매우 복잡한 계산들을 해야 됩니다. 그 복잡한 계산은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조명들과 또 동시에 배우들이 그 디지털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에 어떤 고도의 그런 연기술들을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디지털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 일반 필름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보다 100배가 더 어렵다고들 해요.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너무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 어떤 지시사항들이 디테일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작업에서는 배우들과 그 영화를 찍기 전에 하는 작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나비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전부터 배우들과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고, 그러니까 배우들이 주어진 대본과 주어진 상황에만 기술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 안으로 자신이 함몰돼야 되거든요. 네. 그 작업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적이기도 하고 대단히 복잡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드보이에서 그 강혜정 씨의 연기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이렇게 연기 수업을 해서 그런지. 나비에서 제가 예전에 어느 인터뷰인가 그 제작기에서 나비를 찍었던 그 여배우들이 아주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그 기술한 것들을 봤거든요. 그만큼 아주 혹독하게 자신의 내면을 다 드러내고 아주 끝까지 가는 그런 연기를 감독님이 또 요구하셔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일단 음악 한 곡을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죠. 나비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번 주에 개봉을 했나요? 비디오를 보는 남자의 음악을 맡기도 했었죠. 정훈영 씨가 음악을 맡은 곡입니다. 망각을 찾아서. 문승욱 감독님의 디지털 영화, 어느 가상도시, 산성비로 오염된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죠. 나비의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망각을 찾아서.
자, 오늘 시네필 인터뷰에서는 문승욱 감독님 모시고 디지털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자, 오늘 사실 이 디지털 영화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디지털 영사 때문이에요. 근데 나비 같은 경우도 제작은 디지털로 했지만 영사는, 그러니까 배급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름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그렇죠. 그럼 무슨 키네스코핑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예. 키네스코핑, 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식인가요? 기술적으로 아주 복잡하게는 모르는데요. 예. 그 디지털 이미지를 이제 그 셀룰로이드 필름에 입히는 작업입니다. 네. 이제 그 보통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는 그 TV를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부터 시작해서 그 필름 위에다가 디지털 이미지를 스캐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식을, 그러니까 맨 처음 말씀드린 거는 매우 원시적이죠. 그 TV를 찍는 거니까. 그런 방법과 그 필름 위에 그 디지털 이미지를 스캐닝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을 절묘하게 결합하는 것이 이제 키네스코핑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디지털로 작업된 영화를 다시 필름으로 옮기고 뭐 그러다 보면 뭐랄까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나비를 만들었을 때 그 단순하게 배급만을 위해서 그 디지털 이미지를 필름으로 옮긴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애초부터 나비는 필름이라고 하는 캔버스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붓을 가지고 그림을 네.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디지털 영사 방식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필름으로 찍은 경우도 디지털 영사 방식으로 상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배급사의 힘이 지금의 방송국처럼 네. 매우 그 뭐라 그럴까요? 커지고 체계화되고 그런 어떤 힘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과거에 예. 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도 그런 야심이 있었대요. 그 디지털 이 전송 방식이 발전을 네. 하면서 영화를 디지털화해서 이걸 전 세계의 방송처럼 송출하는 방식으로. 예. 근데 이제 지금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동시에 전 세계에. 그렇죠. 동시 개봉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매트릭스 3가 동시 개봉을 했을 때 만여 개의 프린트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뭐 엄청난 물량이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미국에 있는 중앙 배급사 송출실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만 개의 프린트가 필요 없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금처럼 이렇게 사전에 영화가 유출되는 거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네. 즉 송출될 때 그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해킹하는 그런 것에 관한 보안만 철저해진다면 예. 사실은 그 미국의 메이저 배급사들이 전 세계 영화를 장악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디지털 배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디지털 코드 부호로 그러니까 영화 그 우리가 보는 영화 필름 영화를 필름에서 보는 그런 화질이나 화면이나 그런 모든 장면들이 부호로 이렇게 다 코드로 암호로 이렇게 전환이 일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암호를 전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암호를 풀어내고 해독해가지고 그것들을 딱 끄집어내는 해커들이 있긴 있었나요?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그쪽이 전문적이진 않지만 지금 상식적으로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아마 그런 작업 때문에 물론 뭐 전체 극장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방송식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송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파일화해서 네. 개별적으로 예. 이제 디지털 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대세는 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얼마가 됐든 이제 미래에는 곧 필름이 사라지고 이 디지털화된 그런 영사 극장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거는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홈시어터가 매우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조금만 더 발전하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의 뭐 20세기 폭사에서 각 그 가정집으로 송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집에서 편안하게 홈시어터를 통해서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네마 파라디소에서 나왔던 같이 영화를 본다는 공동체의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점점 영화가 개인화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영화가 개인화된다는 그 조짐은 인터넷 영화라는 것이 또 많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배급의 통로이기도 했지만 인터넷 자체를 제작의 그 어떤 메커니즘 안으로 끌어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싼 값에 영화를 작은 화면에서 기존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극장에서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영화를 인터넷 영화라고 해서 인터넷에서만 보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는 매우 예. 거창하게 인터랙티브라고 그러죠. 인터랙티브. 예. 보통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 줄거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인터넷은 상호 쌍방이니까 관객들이 주인공의 운명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매우 거창하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도 그 실험적인 경우 몇 가지만 좀 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랙티브 영화를 인터넷에서 상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조용호 감독인가 영호프의 하루였나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보다가 만약에 이 상황에 나왔을 때 갑자기 주인공이 자 여기서 이제 설문이 나오는 거죠. 주인공이 A로 갈 것인가 B로 갈 것인가 그러면 그렇죠. 내가 알아서 그걸 클릭해가지고 A로 가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또 그렇죠. 펼쳐지고 그렇게 보면 영화가 일종의 게임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인터랙티브 초기에 그런 실험들이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아직도 관객들은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 네. 그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에는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극장에 가서 가장 감동을 받고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는 그냥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갈 대신 내가 만약에 능동적으로 막 머리 써가면서 막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그러면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예전에도 미국에서 그런 시도들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하나같이 다 거의 실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그 게임이 그런 인터랙티브적인 면을 매우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게임을 영화처럼 지금 모든 게임이 거의 영화처럼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저희 역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아마 게임 분야에서 인터랙티브한 그런 드라마라든지 그런 경험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전에 그 영화의 이제 관람 형태가 많이 변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영화가 개인적인 것이 돼서 뭐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도 보고 또 홈시어터를 통해서도 보고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 여전히 또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혹은 공동 경험으로 극장이라는 곳에서 앉아서도 보고 이런 식으로 관람 형태가 아주 다양화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일방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조용한 영화들이나 사색을 요하는 영화들이나 예. 예술 영화들을 멀티플렉스에 가서 본다는 거는 네. 사실 정신 나간 짓 같잖아요. 네. 막 어수선하고 이렇게 쇼핑센터 같은 곳에서.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을 소규모 극장에서 마치 옛날에 그 시 낭독회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예술 영화에 대한 그 배급도 점점 더 발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갤러리라든지 네. 뭐 그런 쪽에서 그 사적인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보고 하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 영화로서의 미래.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특히 2000년 벽두쯤에 전 세계가 굉장히 열광했거든요. 야, 영화의 혁명이다. 이제 필름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에 이제 흥분해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매체가 가진 어떤 그런 기동성이나 독립성으로 인해서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의미도 갖는다. 영화 게릴라들이여 일어나라.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다들 이렇게 흥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랄까 좀 거품이 가라앉았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만 뭐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새거새건한 강박관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는 만들어지는 영화의 50% 이상이 다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주요 영화제를 가보면은 경쟁작들의 반 이상이 다 디지털로
만들어진 영화들이에요. 예. 사실 유럽 쪽에서는 이미 정착이 돼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인디 영화 쪽들에서도 디지털로 새로운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상업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반짝 움직임으로 끝났고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그런 독립영화 쪽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은 실습한다는 그런 단계 네. 그런 어떤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은 본격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영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영화를 일종의 습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 쪽에서 디지털을 끌어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 시도는 있죠, 분명히.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율웨드라는 작품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타워즈처럼 매우 그 정교한 디지털 작업을 시도했었는데 아마 기술적인 난이도를 해결하지 못했던 점 때문에 또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기에 그 드라마가 새롭지 않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음 작품을 나가야 되는데 매우 척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패가 곧 그 사장되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당시 힘들여서 개발했던 많은 기술들이 지금 이렇게 다시 뭐라 그래야 되나 재활용되지 않는 네.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유, 정말 그냥 남비처럼 부르르 끓었다가 그냥 확 식어버리는 거는 조금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꾸준히 그렇게 흥분하고 실험을 했으면 꾸준히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승욱 감독님은 꾸준하게 디지털 영화 작업을 하실 거라고 들었는데 예, 어떤가요? 맞습니다. 예, 저도 계속 네.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이번 준비한 다음 작품은 일반 35mm 극영화이지만 부분적으로 디지털 작업을 활용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계속 이런 필름 작업과 디지털 작업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싶어요. 디지털 작업은 정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매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펜 같아요. 펜이요. 만년필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작품은 어떤 건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끝나고 준비하는 단계라 아주 극비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 재미있는 로맨틱 코미디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좀 관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감독님 작품 보면, 이방인, 극영화로 우리에게 먼저 알려진, 이방인이나 나비 같은 작품들 보면, 정말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막 철학적이다, 내지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폴란드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그 영화학교의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감독님의 어떤 나름대로 갖고 계신 영화관인가요? 아니면 우리 관객이 아직 감독님처럼 다양한 다른 시선을 가진 감독의 영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한번 세 가지 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방이라고 나비를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에게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나는 영화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삶의 문제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좀 이렇게 진지한 대화였죠. 네. 사실은 이제 아주 친한 친구 두세 사람끼리 네. 매우 진지하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그런 식의 대화는 이렇게 술자리에서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술자리라든지 이렇게 즐거운 장소에 가서 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대화인데 아마 그런 좀 대화를 주로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사실 영화라는 것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기에 있는데 이번에는 나한테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으려 그래서 사람들 좀 끌어모으고 싶어요. 네. 문 감독님 같은 영역을 가진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갈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뒤 영화 얘기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후속작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면서 다음 시네필 인터뷰 때는 그 영화를 가지고 감독님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디지털 영화에 대한 얘기 고맙습니다.
예. 자, 영화에 있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처음으로 발견한 영화죠. 1970년대 중반에 일종의 기술 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워즈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맡았죠. 메인 타이틀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